제가 명리학 강의를 시작한 지 7년 올해가 돼요. 7년이 됐는데, 드디어 이게 또 감개무량하게도, 전부 나무 공간에 더부살이 하면서 강의를 하다가, 철공소가 자기 강의실을 아주 조촐하게나마 갖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뭐 변함없이 강의는 진행되겠지만, 약간의 먼저 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뭐 제가 쓴 책이든 누가 쓴 책이든 뭐 이것저것 주워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난 돈 내고 그냥 몇 번 사줘보러 간 것밖에는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명리학에 대한 또 많은 편견이 있죠. 나는 한자를 전혀 모르는데 이런 거 공부해도 될까? 뭐 이런, 난 이제는 그런 편견은 없더라고요. 또 나는 교회 다니는데 명리학 공부해도 되나? 뭐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질문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제. 교회하고 우리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명리학은 글자 그대로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상태의 인간의 욕망을 다룰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이라든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종교랑 다툴 이유가 없죠. 모든 공부가 그러하듯이 명리학을 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꼴의 공부라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명리학이라고 제가 했지만 사실 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조금 저도 약간 좀 발이 좀 이렇게 저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문이라고 붙이기에 또 그렇게 이것이 그렇게 방대하고 뭐 엄청난 어떤 분량이 있느냐라고 따지면 또 그렇게까지 또 뭐 어마어마한 분량은 없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물론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끝이 없겠지만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어찌 보면요, 뭐 여기 목차 들어 음양과 오행, 그리고 청간과 지지, 십신과 십이원성, 합과 충, 신살, 용신과 대운, 이게 다예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그 한자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옛날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명리학 전부 다 그냥 조사와 전미사만 빼면 전부 다 한자였어요. 한자 모르는 사람 아예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사실 제가 공부해보니까 한자를 알아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한자를 다 빼버렸습니다, 저는. 한자 22개만 알면 돼요.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 이건 알아야 돼. 이거까지는 한글로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것도 얼마나 쓰려고 그랬는데 동음이 2어가 있어.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신금.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외우자. 그럼 한자를 안만 몰라도 조패도 22개는 외우지 않겠어요? 알파벳 숫자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개런티 하건데 22개의 한자 말고는 절대 여러분에게 한자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 때문에 뭐 어쩌고나 못하겠다 이런 소리는 이제 저도 이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근데 22개는 우리 인간적으로 외우자. 사실 우리는 명리학에 있어서 수많은 착각과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긍정적인 명리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많은 무지에서 오는 많은 착각과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명리학이라는 게 그냥 뭐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틀렸습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약 명리학이 탄생한 지 1100년이 됐습니다. 1100년이 흐르면서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그 학문의 성격과 쓰임새는 끊임없이 그 시대와 공간의 그 특성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어 옵니다. 여러분 중세에 연금술이 있었죠. 주로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한 이 연금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돌을 가지고 금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사기지 사기. 실제로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말 동양에도 중국에도 연금술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중국에도 연금술이 있었어요. 아무도 돌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금술로 인해서 화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문들은 자신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산물을 낳기도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요. 명리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본격적인 명리학, 그의 시작을 우리는 흔히 이제 그 남송 시대에, 서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 호는 자평 서거의에 의한, 그래서 이제 자평 명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평 서거의에 있던 이 그 명리학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명리학의 출발을 봅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울긋불긋한 그림책 같은 걸로 이렇게 이 사주 봐주는 집에 꼭 한 번씩 있었어요. 이걸 당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태어난 띠를 가지고만 보는 건데요. 아주 초보적인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한글을 몰라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인데 이걸 이제 당사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허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굳이 거슬러 올라가자면 당나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때부터 사실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학문은 우리나라의 고려에 해당하는 남송 시대에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1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평 서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노장 사상의 도교 수련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체계를, 인간에 대한 분석의 체계를 만들어내게 된 것은 인간들이 너무 불행했거든. 남송 시대가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이 정통성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지들의 관점에서 올 때 오랑캐들에게 위협받고 수도를 빼앗기고 이런 이제 막 수많은 수모를 당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어찌 보자면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어떤 세상의 논리로부터 힘든 인간이 가장 본연적인, 도교가 그러하듯이 가장 본연적인 어떤 그 행복을 되찾자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출발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명리학은 이제 곧 금세 지배계급의 학문이 돼요. 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을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은 이제 권력자들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유지하고 물려줄 수 있을까? 언놈 뒤에 줄을 서야 내가 관적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이른바 관과 제에 대한 권력과
재물에 대한 이 욕망에 아주 충실한 도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왕조가 이 명리학을 결정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 왕자가 여럿이 있는데 실제 사주로 봤을 때 진짜 왕제는 셋째 아들 누구누구 대군으로 아래요 하는 순간 영모가 발생하는 거죠. 모든 영모는, 왕조시대의 모든 동양의 영모의 뒤에는 명리학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영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관상이라는 영화도 보시고, 또 누구야, 그 풍수에 대한 명당 이 영화도 최근에 다 보셨죠. 그죠? 근데 명리에 대한 영화는 없거나 나왔어도 굉장히 허접한 싸구려 영화밖에 없어요. 또 한의학에 대해서는 허준에 대한 수많은 두 편의 그 명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완전 이상하게 가장 잘 만들어야 되는 명리에 되는 영화가 제일 후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여러분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을 보면요. 그 관직 체계에 이미 관상감이라는 종육품의 관직이 나옵니다. 관상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실은 명리학자예요. 그걸로 실제로 과거 시험을 보고 뽑은 관직이야. 한 3년에 한 명씩 뽑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벼슬은 비록 종육품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궐의 왕조의 대소사,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행사에 날을 잡는 거, 그리고 이제 혼사, 궁합 봐야 되잖아. 사실 잡가 출신 중에서는 의가 최고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제 관상감들이죠. 얘는 권력 그 자체. 그래서 이들은 실록에서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그 조선 왕조실록 우리 다 한글화돼 있잖아요. 거기에 찾아보기에 이 치면요 막 수만 개가 뜹니다. 근데 관상감 치면 몇 개 안 떠요. 거의 몇 개 안 뜹니다. 그러니까 실록에서조차 이 관상감에 대한 영역은 그냥 탑 시크릿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그냥 봉인됐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몇 개의 집안이 거들날 수 있다고 그래요. 관상감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가 궁중에서 은퇴를 하면 얼마든지 자기 이름 달고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 의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개업을 할 수 있는데, 관상감은요 개업을 못해요. 개업을 못하고 궁궐에서 몇 미터 떨어지고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이렇게 사라지면 안 돼. 그런 정도로 엄격한, 은퇴를 하고 난 뒤에도 굉장히 과혹하고도 엄격한 관리를 받았던 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의 이제 한국의 조선 같은 500년 역사를 지배한 권력의 이제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성리학이죠. 하지만 성리학은 낮을 지배했을 뿐이고, 밤을 지배한 것은 바로 그 성리학자들에 의한 명리학이었지도 모른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한반도를 비롯한 이 동양사의 모든 철학과 과학의 근본이 되는 지금의 양자 물리학자들도 탐복해하는 음양오행론에 있어서 이 오행론이 사실은 중국에서조차도 조심스럽게 동이족의 작품이다라는 이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족의 것이 아니라 동이족의 작품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미 이제 중국을 만든 3대 승인, 이제 무슨 복희씨, 무슨 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런 하늘의 이치를 주관했던 복희씨는 동이족의 선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중국에서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왜 어차피 이제 신화적 영역이니까 누군지 뭐가 상관이 없지만 음양오행 이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결국 우리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고려 말 조선 때 그 한반도로 수입된 명리학을 공부하지만 또 그 명리학의 가장 큰 뼈대가 되는 음양오행은 또 결국은 동이족의 것이라면 우리 것이니 참 복잡한 이 계보학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지난 600년간 한중일에서 명리학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가장 격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명리학을 또 수용하고 재해석한 것은 또 한반도의 이 우리들의 선조들이다. 그래서 갑자기 왕조의 학문이 든 명리학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역성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옛날에는 이제 우리 밀란을 일으킬 때 이슈가 뭡니까?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씨바, 이거 아닙니까? 이걸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왕이 될 사주를 타고나면 왕이 되면 되는 것이지, 왕이 될 사주도 아닌 것들이 왕하는 것보다는 왕이 될 사주를 가진 자가 왕이 되면 좋은 거잖아. 라고 세련되게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시가 아닌 임금을 바꿔도 되는 정당성을 명리학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에는 두 권의 위대한 베스트셀러, 롱타임 베스트셀러, 20세기까지의 베스트셀러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감록, 하나는 토정비결.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집에 가도 안방에는 다 토정비결이 한 권씩 있고 사랑방에는 정감록이 한 권씩 있었어요. 토정비결, 근데 둘 다 전부 좀 모르는 얘기야. 뭐 토정비결은 말 안 해도 이런 거 알죠? 연초에 이렇게 뭐 많이 하잖아. 이렇게 올해 운세 뭐 이런 거. 이것도 이제 토정이지함이 황해도에 군수로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자신들의 민초들이 좀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기 위해서 너무 비관하지 말고 자신 좀 그런 의도로 사실상 만들어내는, 이 사람도 참 굉장한 사람인데요. 뭐 일단 요거는 제껴놓고 제일 중요한 정감록인데, 이 정감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혁명 사상서잖아요. 정시도령이 나타나서 이제 등장해서 이 이시왕조를 무너뜨리고 후천개벽을 해서 새로운 이제 한울의 세상을 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배 계급 질서를 뒤집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미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사실상 이른바 민본주의의 정치관을 이미 민중들은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 19세기 중반 1860년대에 동학의 교리들을 보면요, 이미 여성들에게 상속권을 똑같이 남자아이들과 똑같은 1대1 상속권을 주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참정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페미니즘 정치사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례에 속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는, 하여튼, 그럼 이 정감록은 이제 완전히 이거는 왕조를 아예 내놓고 공격하는 논리거든요. 근데 이 정감록의 시작이에요. 이 정시도령의 사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 아예 실사주를 만든 거야, 이 사람의 사주를. 이것이 이제 바로 이른바, 근데 그 사주가 누구냐? 중국 숭정제 사주를 약간 기리까이 한 겁니다. 사주를 약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가상의 인물을.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바로 이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된다라는 정당성을 명리학으로 부여를 한 거죠.
이러한 어떤 역성혁명의 이제 이 그 파들, 그러니까 반조선파들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이제 이른바 체제 저항 세력들 중에 가장 큰 세력들은 역시 어디겠습니까? 승려들이다, 이거. 왜냐하면 고려시대가 불교 사회였는데 이제 조선시대가 승리하기 주도하면서 스님들이 전부 다 산으로 쫓겨갔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금강산 유점사와 지리산, 이 금강산파, 지리산파 스님들이 가장 과격한 이제 이른바 좌파들이었는데, 이 스님들은 이제 아예 이제 그 지하 비밀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을 뒤엎어요. 조선이라는 이시 왕조 자체를 뒤엎으려는 지하 비밀, 우리로 치면 기관총을 든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얘들은 뭐냐면 무력으로 조선왕조를 뒤집겠다라는 지하 비밀 조직은 이게 당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세력을 모았는데 이 당치를 이끌던 사람이 이제 이끌던 스님이 놀랍게도요, 명나라가 그 망하고 청나라가 들었을 때 명나라에서 망명해온 스님인 운부대사였어요. 이 사람이 명나라의 대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기독교나 불교는 명리학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왜 스님들이 이렇게 명리학이 굉장히 좀 가깝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때 이 문화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마이너리티였고 자기들과 또 별 다를 바 없는 마이너리티로부터 탁발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당치들의 영향으로 한국의 많은 탁발 스님들이 생존의 도구로 이 명리학을 가져야 되는데요. 본래 당치들은 명리학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이 일선 현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스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우파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목적으로.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참 본의 아닌 조선이라는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이 불교도들과 불교의 승려들과 명리학의 각각 전략적인 얼라이언스가 전략적 동맹이 이제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중에 이제 이런 명리학의 고수가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 이제 청해 스님 같은 사람은, 청암 스님 같은 사람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을 해오던 이제 명리학이 이제 사실 이제 가보 농민전쟁, 동학의 실패를 끝으로 우리가 이제 식민 지도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동학의 접주들도 전부 다 명리학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절한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실패를 하고, 이제 식민지 시대로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유를 찾아가는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20세기에 가장 우리 인류 한반도 역사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때 한국의 명리학이 가장 극우화합니다. 왜? 내일의 생존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것처럼 아무것도 모든 것이 뿌리 뽑힌 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또 확신을 주는 그런 또 이런 수사학도 사실은 이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서주를 보러 가거나 이 두 개가 바로 우리의 선택지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지금 선조의 시대도, 이승만의 시대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국면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계가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 뿌듯해하듯이 1961년에 대한민국,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죠. 1961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뒤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왜 우리 지금 보면 아프리카에 막 그 참혹한 참상 있는 사진들이 막 보면서 어떡하냐 막 그러잖아요. 우리를 찍은 사진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배포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총 수출 액수는 미화로 100만 불이었습니다. 1년 총 수출 액수. 다 여자분들 머리 잘라서 가발 재료로 파는 겁니다. 팔아서 번 돈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나라가 아주 빛의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런던 경제연구소가 얘기했듯이 해방 이후에 독립한 전 세계의 신생국 중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과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적 진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만한 경제적 발전과 이런 그 대의적 민주주의 공화국이 요구하는 일반 민주주의적인 시절을 획득한 나라는 없습니다. 아니 뭐 이런 나라가 있다가 아니라 없어요. 그런 정도의 진짜 사실은 거의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위대함을 우리는 또 연출했어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다 죽었답니다. 라고 이 스토리는 끝나야 하는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행복에 겨우 미쳐 죽어야 될 판인데 놀랍게도 다수의 우리들은 스스로를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주체가 균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그 고도의 그 압축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물질적인 이제 그 생활 수준이죠. 여러분, 제 또래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국내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 산골 출신 아닙니다. 그래도 400만이 넘는 지금 부산 출신인데, 그때 생활기록부에 이런 항목들이 있었어요. 피아노, 전화, 냉장고, 뭐, TV, 라디오, 이런 게 있었어요. 전화, 거기 있는 거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그 모든 걸 얻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상실해버린 가치들이 또한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저는 지금 21세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크게 딱 두 가지로 꼽고 싶어요. 하나는 완전 고용 신화의 상실, 그다음에 가족주의의 해체.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 고도 성장기에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요,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제 엄마 아버지는 기업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월급쟁이 생활을 했죠. 이 기업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내가 최소한의 합법적인 노동력을 제공을 한다라는 전제 위에서 그에 받은 임금으로 내가 먹고 살고
저축을 해서 집을 사고 사주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그 이른바 외환위기 파동,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외환위기 파동을 겪으면서 드디어 한국은 이제 이른바 세계 국제 투기 자본의 먹이가 될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런데 그 실제로 한 방에 먹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로도 한국 노동시장은 단 한 방의 공격에 한국 노동시장은 유연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엔 유연화라는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언제든지 노동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 흔히 사주를 보러 간 이 사주 시장의 주요 고객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보는 이제 원래 행사죠. 그냥 보러 자기 단골 이렇게 역술한테 가서 올해 뭐 우리 영감은 올해 꼭 죽는겨 물어보고 우리 아들은 승진합니까? 우리 손자는 대학 가겠어요?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새해 이제 인사를 하러 오면은 자식들이 야야 니 올해는 물 조심해라 한다. 우리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 조심을 꼭 해야 됩니다. 물에 빠지면 죽어요. 쓸데없는 얘기. 근데 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거죠. 그걸 믿으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풍수 잡는데 지금 능력의 고객은 이제 할머니들이 아니에요. 지금 능력의 고객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지금 20, 30대 여성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압구정동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대각선 방향의 한 블럭은 전부 사주 카페로 점령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한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풍경이라고.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이제 20, 30대의 특히 여성분들이래요. 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더 취약하니까요. 더 약자기 때문에. 더 쉽게 해고당할 수 있고 더 쉽게 자신의 노동력을 상실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일이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다녀도 이게 언제까지 나를 지탱해 줄지 모릅니다. 항상적인 이제 불안정한 이른바 그 멘탈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더 괴롭히게 되는 것은 이제 인간은 누구나가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문제들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만 풀으라는 법은 없고 언제나 집단적인 대응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것이 육체적 피지컬한 능력이 약한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이 된 가장 큰, 다시 말해서 집단 지성에 의한 협업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각자 알아서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 역시 공룡이나 맘모스의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현대사에서 힘든 시간을 우리 지나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대가족주의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죽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해피는 우리 부모 둘 다 혹은 둘 중에 한 명이 또라이라면 그런 인생이 이제 첫 초장부터 꼬인 거다. 그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옛날에 해봤자 몇십 년 전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도 집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고 고모나 고모하고 졸라 싸우고 몇 달째 장기 치료 중인 고모도 있고 아직 장가간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사촌 형도 있고 그래서 뭐가 하나 잘못되더라도 저도 이 제2의 방식으로 이런 다른 어떤 그 가족의 요소가 이 문제들을 커버를 해주면서 방어하면서 자신의 멘탈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80년대 핵가족주의, 이제 이른바 대가족주의가 붕괴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주의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개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 중에 한 명 또라이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자녀들은 직격탄을 맞는 체제로 바뀌게 돼요. 이 핵가족주의와 살인적인 입시 경쟁의 그 풍조가 딱 동일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대 한국 사회의 비극입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이제 탈출구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탈출시켜 줄 존재가 이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의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고 한국은 이제 10대 자살률 세계 랭킹 3위에 늘 드는 국가로 이제 바로 올라가요. 학력인데 여러분은 이제 아마 심화반 마지막쯤에 배우게 되겠지만요. 사실 학력과 인간의 행복, 특히 학력과 직업에서의 성공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이 학력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공포를 서로 조장해 가면서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았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괴물에 대해서 나타났고 그 괴물들은 또 다른 괴물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핵가족도 무너지고 이제 1인 가족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갓 20살이 된 아이들이 혼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명리학이 모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슬픈 현실에 대한 구원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말 이제는 수요가 끝날 것 같다라고, 수요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명리학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새롭게 21세기에 일어나는 걸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날 같아서 가면 바로 폐기 처분 시키는 다이내믹 코리아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압축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차 사고 3년 만에 차 바꾸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BMW나 벤츠 같은 명차들은 앞에 매뉴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만 킬로부터 제성능을 발휘합니다. 아무도 그걸 안 읽어. 다 10만 킬로 되기 전에 팔기 때문이지. 그런 승리를 급한 나라에서 우리가 명리학이 700년을 살아남은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대단한 것이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지금 명리학계의 이 역술 시장을 6조에서 7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주를 봤을 때 카드를 안 끌잖아요.
현찰 직거래지 않습니까? 이게 추산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490조 정도 되는데 이 시장이 이제 6조 정도 추정되는 시장이 이제는 여러분 뭐 점심 뭐 이런 이런 앱하고 인터넷하고 앱 때문에 이제는 엄청난 속도로 이제 이쪽 시장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새로운데 이 블루오션 종목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종교도 지금 다 불교고 기독교고 다 지금 시들하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종교에서 어떤 자신의 문제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왜 명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특히 이제 할머니들이 아닌 젊은이들이, 그것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는 뭔가에 저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명리학은 크게 4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만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초반 12주 기초반입니다. 그럼 이제 기초반에서 여러분 12주 동안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려고 하든 하지 마세요, 좀 다. 그리고 꼭 기초반 때 이제 막 온갖 주변 사람 사주 다 받아옵니다. 그렇지 좀 하지 마. 명리학의 명예를 위해서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저는 명리학을 혼자서만 독학을 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독학을 했는데요. 저는 3년 동안 제 것만 봤습니다. 너무 남의 게 나한테 필요가 없었으니까. 남의 게 관심이 없어서 제 것만 봤어요. 그래서 자기 걸 3년을 받아요. 끊임없이 공부한 수준에 따라서, 내가 늘어가는 수준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그 8자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거 봐봐야 소용없고요. 여러분 지금 일단 자기 거 제일 궁금하잖아요. 기초반 때는 자기 것만 보세요. 자기 것만. 자기 것만 들여다보고 있어도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뭐 하나 들을 때 공부할 때마다 1희 1비가 갈려요. 우리 어차피 안 좋아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걸 증명해. 야, 팔자가 좋아봐. 미쳤냐고요. 여기 앉아있게. 우리 어차피 안 좋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들릴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12주의 기초반을 통해서는요, 명리학에 대한 이제 기초적, 진짜 글자 그대로 명리학의 모든 요소의 개념들을 여러분이 익히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은 동양학의 특징은 뭐냐면, 생학처럼 1 더하기 1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구구단을 배우고, 1차 함수를 배우고, 이렇게 논리적 진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가 이미 첫 번째 나오는 게 전부 답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음양오행으로 시작하지만요,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고수가 되어 갈수록 다시 음양오행으로 돌아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뭘 하려는데 여러분 아는 내용, 개념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개념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무식하게 이렇게 외우려 들지 마세요. 이게 세상 가장 무식한 공부 방식이야. 그럼 사람이 지칩니다. 외우다. 왜? 이제 머리가 안 좋고 옛날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외울 것도 별로 없고, 외워야 될 거 한 3가지 솔직히 있어요. 그거나 제대로 외우면 돼. 한 3가지만 외우고 나면 외울 것도 없어요. 외우지 말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의 사유 능력이 필요하지. 논리적 추론 능력은 여기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그럼 동장은 옛날에 우주를 어떻게 파겠냐? 전체 망원경도 없는데. 다 자연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추출해내거든요. 그냥 자연을 보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 그 자연을 느끼면서 그 자연에 느끼는 자연 속에서 우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약간 좀 릴렉스하게 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느끼는 훈련부터 합시다. 그렇게 이제 기초반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초반에서 이제 딱 두 개의 고비가 있어요. 합과 충과 용신입니다. 여기서 일단 한 20%가 탈락, 이제 얼굴이 안 보이게 돼요. 이건 나하고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의미는 있었지만, 좋은 시간이었지만, 뭐 저하고는 의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요, 외우려 들면 너무 재미없고, 이해하려 들으니까 너무 난해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알면, 그걸 이미 저도 다 모르는데, 그걸 다 알면 이미 여러분 지상 최강의 고수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고비를 좀 잘 넘기시는 게 좀 필요하다. 모르면 놔두세요. 언젠간 알게 될 것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의욕에 차 있는 딱 순간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제발 고전들 절대 지금 읽지 마시라. 일단 읽어도 이해를 못 할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그 고전이 고전인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락에서 고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왕조시대, 봉건시대를 전제로 하고 쓰여졌어요. 특히 여성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남자들의 출세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읽으면,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기존의 책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몇 10년씩 공부했다 하나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기초공부터 수업 듣는 분들이 그동안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사실 어디 나가면 고수 소리를 들어야 될 분들인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모든 학문이라는 게 시대적 산물이라는 가장 간단한 인문학적 원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 열정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또 어디 가서 안 차려면 적천수에 하면 뭐 이런 거 이렇게 꼭 레퍼런스를 다른 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3만 원씩이나 주고 적천수 사놓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스스로를 자학하다 끊으시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이 고수가 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자기의 관점을 갖추고 난 뒤에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고전이라는 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읽히면요, 여러분 국민학교 중학교 때 그 고전 읽기 그 반들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뽑혀가가지고 막 대도 아는 시나 이런 거 읽고 바보 된 애들 많아요. 고전이라는 건 너무 일찍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전은 읽지 마시라. 그리고 이왕 이 강좌를 배우기로 했으면요, 명리학은 사실은 특히 저의 생각은 많은 통상적인 어떤 명리학의 교과서들, 책들과 많은 부분이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 책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던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내가 일일이 그건 걔들은 그래서 틀려 저래서 틀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힘이 저한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봤죠.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학문도 변화해야 된다. 시대는 지금 끊임없이 4차 혁명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봉건시대의 관점으로 인간의 운명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진짜 웃기는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역마살이 있으면 굉장히 나쁘다고 했죠. 왜 그러냐? 옛날에는 농경정착 사회였으니까요. 양반들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50리 바깥으로 어디 진짜 기적적으로 과거가 붙어가지고 중앙으로 나가기 전에는요, 양반들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50리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당연히 외지에 나가서 죽으면 객사라 그래서 넣겠죠. 근데 만약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평생을 지가 태어난 곳에서 5km 반경 안에서 살다 죽으면 그런 삶을 사실 분이 여기 계세요? 그건 저주지, 저주. 그건 양반 살겠다고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은 오히려 정착형 인간이 재미없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연예인이 모든 10대들의 꿈의 98%를 차지할 시대가 올 줄을 우리가 언제 알았겠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1964년에 밥 들리는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변하고 그 끊임없이 변화는 바로 그 변화를 우리는 읽어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도구마도 어떤 프레임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놀랍게도 천백년에 탄생한 이 명리학이 바로 이런 변화의 본질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이 명리학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